질문 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4장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마켓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요. 마켓의 정의는 뭐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참여하는 혹은 뭐 잠재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flexible price라고 하는 뜻은 가격이 이제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어느 누구도 강요에 의해서 거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억지로 구매를 한다던가 판매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보지 않고요. 모두 다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은 셀렉션 디바이스 기능을 한다. 여기서 이제 셀렉션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 선별 장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요. 셀렉션 기능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너무 싼가요? 1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만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주지 못하면 그런 거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느껴야지만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만 원을 지불하는데 뭐 9,000원 정도의 만족도만 얻게 된다면 그런 거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러의 경우에도 10,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판매할 때까지 수반되는 뭐 생산 비용이라든가 뭐 유통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했을 때 10,000원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가 4장에서 보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하나의 형태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컴패러티브 마켓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혹은 줄여서 perfectly competitive 마켓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컴패러티브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먼저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바이어들이라든가 셀러들이라든가 이제 똑같은 가격을 관찰해야 되겠죠. 셀러가 보는 가격과 바이어가 보는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이제 그러한 가격을 우리가 마켓 프라이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완전은 뭐 빼도 괜찮고요. 어떤 시장을 우리가 컴패러티브 마켓이라고 부르냐면, 먼저 판매자들이 동일한 재화 혹은 동일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라든가 혹은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여야지 우리가 그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시장이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동통신 회사들 들어가 있는 SK텔레콤이나 뭐 LGU+라든가 KT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3개 회사가 딱 3개 회사만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자기네들이 정하죠, 그렇죠? 간혹 셋이 담합을 했다. 뭐 서로 뭐 짜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비슷한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걸 제공하지만 이제 이 세 개 기업이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장이 또 뭐가 있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한전 이런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전은 뭐 전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면 무조건 한전에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는 이제 한전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 가격을 킬로와트당 1킬로와트당 얼마의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누진제잖아요. 어느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더 높은 요율로 전기 요금을 과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요율이 상승하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금 독특합니다. 한전은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회에서 가격 인상이 적정한지를 이제 검토하고 뭐 가격을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 경우에도 이제 한전이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시장을 독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시장은 원유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유 시장 생각해 보면 이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원유 뭐죠? Organization of Petroleum 그 있어요. 오펙, OPEC인데 그 원유 수출국 기구라고 부르나 번역하나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서로 이제 담합을 해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유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기구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만약에 낮추면 적게 생산하자. 지금 원유 시장의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원유를 적게 생산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뭐 원유가 중동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아메리카에서도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아프리카 대륙 그 연안에서도 혹은 이제 대륙 내부에서도 뭐 앙골라 같은 곳은 이제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는 아프리카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유 시장이 가장 완전 경쟁적인 형태의 시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펙은 사실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국가가 혹은 어떤 특정한 국가에 속해 있는 특정한 기업이 생산량을 막 늘린다고 하더라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딱히 이제 그걸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 그 다음에 동질적인 identical good 혹은 뭐 서비스를 동질적인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바이어들이라든가 셀러들을 우리가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부르고요. 가격 수용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뭐 가격을 인상하려고 시도하거나 셀러의 경우, 바이어의 경우 가격을 인하하려고 시도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장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이 사실 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딱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유 시장에서 오펙이라고 하는 기구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그렇다면 바이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셀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 바이어들과 셀러들의 행동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4장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구매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셀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이제 바이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소비자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뭐 구매자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뭐 소비자 뭐 혹은 수요자 이렇게 불러도 괜찮고요. 네. 뭐 비슷한 의미 다 뭐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바이어라고 부를 것이고요.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뭐 과점 시장이라든가 통신 시장, 과점 시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전력 시장과 같이 독점 시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한 시장들에 적용할 수는 없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지금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형태의 시장들에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 전력 시장과 같은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격을 뭐 협상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어진 가격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뭐 take it or leave i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이어들의 그 문제니까 가격과 얼마만큼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것이고 그 구매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quantity demanded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인데 수요량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떤 가격에서 구매자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바이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가격에서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바이어들이 얼마만큼을 구매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면 구매하고자 하는 양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quantity demanded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 재화를 혹은 그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원유 시장으로 가겠습니다만,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휘발유를 적게 쓰려고 하겠죠. 적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카풀을 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를 처분하는 사람도 뭐 갖고 있어봐야 뭐 보험료 내야 되죠, 뭐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꽤 비싸요.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슈긴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세금이 왜 그렇게 높았냐면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럭셔리 굿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사치제죠. 뭘 어떻게 써? 럭셔리가 맞나요? 럭셔리?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럭셔리. 네, 하여튼 사치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스펠링을 잘 몰라요. 네. 사치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치제를 구매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세율,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사치스러운 소비 행태를 이제 국가가 억제하고 싶어서 상당히 높은 세금을 자동차에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을 할 때는 옛날에는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취득세 같은 거죠. 구매할 때는 그렇게 많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매해마다 이제 매해 초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내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그 세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도 사실상 과거에 사치제라고 구분이 되었던 재화였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관행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은 건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교통 혼잡, 교통체증,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코스트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코스트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통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지 자동차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클로이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클로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를 주유를 해야 되겠죠. 대체로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 수요량이 이제 quantity demanded입니다. 수요량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클로이의 예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일 때 1년에 50갤런 정도를 주유를 하고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 50갤런이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제 생각에 50갤런이면 거의 무슨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뭐죠? 연비가 좋은 그런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 개솔린이에요. 거의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퀀터티 디맨디드가 수요량이 늘어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비슷한 소비 패턴, 수요량의 패턴을 보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에 대한 수요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맨드 스케줄이라고 불러요. 뭐 수요표라고 번역하셔도 괜찮고 저는 그냥 뭐 수요 스케줄 혹은 디맨드 스케줄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다 그냥 우리가 영어 뭐 우리말 혼용해서 막 쓰니까요. 디맨드 스케줄, 굿즈 같이 그렇죠. 디맨드 스케줄이라고 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테이블이고요. 가격별로 퀀터티 디맨디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퀀터티 디맨디드라고 하는 것이 수요량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일정해야 돼요. 클로이의 소득이라든가 다른 제품,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 당연히 클로이의 소득이 높아지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많이 휘발유를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맨드 스케줄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디맨드 스케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디맨드 스케줄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림 보시면 가로축에 퀀터티가 있고 세로축에 가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경제학 원론 수업이니까 이제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경제학에서는 가로축에 수량을 표시하고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통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20살 때 경제학 원론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왜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시경제학도 똑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다 세로축에 표시하고 뭐 GDP 이런 거 다 이제 뭐 가로축에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업 이런 것도 가로축에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뭐 웨이지 이런 거 가격이죠. 임금 뭐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컨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제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냥 뭐 규칙을 깨도 상관없는데 이건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방법이니까 하나의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있는 뭐 그냥 받아들이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디맨드 스케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모두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6일 때 50, 그렇죠? 이렇게 점 하나 찍고 $5일 때 100, $4일 때 150 이렇게 점을 찍어요. 물론 이제 점만 이렇게 찍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디맨드 스케줄을 그래프로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 뭐 주유소 다 가보셨겠지만 들러보셨겠지만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1,458원, 뭐 99전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가격이 이렇게 파인하게 미묘하게 미세하게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뭐 $6와 $5 사이에서 뭐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맨드 스케줄을 이렇게 우리가 퀀터티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을 디맨드 스케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디맨드 스케줄로 표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격에 대해서 다 퀀터티 디맨디들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현명한 방법은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면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지금 이 소비자 클로이죠. 클로이가 얼마만큼을 구매하려고 하는가 수요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는 수요량이고요. quantity demanded고 세로축의 변수는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디맨드 스케줄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혹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수요 곡선인데 우리가 수요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디맨드라고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대체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디맨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냥 수요 곡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또 그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의사소통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와 뭐 그냥 학계가 아닌 곳에서 아카데미아와 바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맨드라고 할 때는 웬만해선 어느 한 100, 150, 200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디맨드 커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그림 여기다 하나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수요량이고, 자, 이쪽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이제 갤런당 죄송합니다. 몇 갤런 이렇게 표시를 했고 가격은 뭐 갤런당 몇 달러인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제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당연히 싸지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요. 비싸지면 적게 소비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세상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이러한 성질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 이러한 관계를 가져요. 이러한 관계를 이제 뭐 부의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뭐 혹은 뭐 음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갖고요. 하나가 상승하면 다른 하나가 하락한다. 이제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클로이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예, 얼마를 소비할 것인가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를 소비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로축에서 세로축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러브 디맨드라고 하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은 외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왜 이런 그 용어들을 만들어내냐면 그 약간 좀 그런 거죠. 그 경제학은 사실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이런 데서 많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방법론들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에서 아이디어, 방법론, 기법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또 수학에서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과거에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willingness to pay, 지불 용의라고 하는 개념을 볼 텐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여러분 경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림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혹은 뭐죠 셀럽들이 자신이 뭐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그 제품들 혹은 뭐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사용했던 뭐 그런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에 팔면 그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또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렇게 막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비딩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없는 거예요. 난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제품이 그 굿즈가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만 달러, 100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100만 달러 이상은 제시할 용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굿즈로부터 그만큼의 가치를 제가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비딩이라든가 옥션 같은데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개념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불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수요 곡선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수요 곡선 이쪽이 수요량이고 이제 퀀티티죠, 그렇죠? 이쪽이 프라이스입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불용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제 거꾸로 읽어도 괜찮아요. 거꾸로 읽을 때는 반드시 지불용의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2장, 3장을 보지 않고 4장으로 이렇게 점프했기 때문에 2장인가 3장에 이제 마지널한 것에 이 용어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지널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한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 이건 정말 좀 아닌 번역인 것 같아요. 예. 경제학에서 이상한 번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널 한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한계에 그러니까 marginal utility, 뭐 marginal cost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중에 다 등장하는데 한계 효용, 뭐 한계 비용 이런 뜻입니다. marginal이라고 하는 게 아주 조금이란 뜻이에요. 아주 조금. 끄트머리에서 아주 조금 이런 뜻이에요. 네. 아주 조금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marginal이라는 개념은 그 1갤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갤런이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조금은 아니잖아요. 기름 한 방울 정도가 그렇죠. 이렇게 주유하고 뭐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이렇게 뭐죠? 그 펌프죠. 펌프라고 하죠. 펌프를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걸쳐 놓을 때 똑 떨어지는 그 기름 뭐 그 정도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지널일 텐데 그러면 사실 너무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기름 한 방울의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갤런은 몇 방울의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 방울의 개수를 다시 가격을 방울의 개수로 나누어서 한 방울의 가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갤런을 아주 조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휘발유를 생각해 보면 1갤런 정도는 혹은 1리터 정도의 기름은 사실 아주 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이가 예를 들어서 100갤런의 그 기름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갤런을 더 소비할 때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불할 용의도 달라질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제가 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피자를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피자를 제가 10조각씩 먹는데 제가 지금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두 번째 조각을 먹을 때는 피자를 얼마만큼 그 피자 두 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낼 용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두 번째 조각을 먹을 때 얼마를 낼 수 있니? 얼마를 낼 용의가 있니? 그러면 저는 저의 지불 용의는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8조각을 먹었어요. 거의 피자 한 판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9번째 슬라이스를 먹을 때 그 9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말했던 지불 용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낮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사람들의 지불 용의는 대체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수요 곡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렸어요.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지불 용의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제가 소비하고 있다면 제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한다면 149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때 죄송합니다. 150이라고 하겠습니다. 150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 그게 바로 지불 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량이 150이냐 100이냐 50이냐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를 소비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수요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불 용의의 가격도 달라지겠죠. 적게 소비하고 있다면 willingness to pay는 비교적 클 것이고요. 반대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 수요량이 더 크다면 willingness to pay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생각해 보시죠. 지불 용의 금액, 지불 용의 가격, 지불 용의 그냥 그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자, willingness to pay 한번 보시죠. willingness to pay의 구체적인 정의는 뭐냐면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extra unit of good이 뭐냐면 marginal unit이에요. extra unit이 marginal unit입니다. 한 단위를 추가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지불 용의 가격 혹은 지불 용이고요. 클로이가 지금 현재 149갤런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150번째 갤런, 그러니까 1갤런을 추가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150번째 갤런에 대해서 클로이는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에서 149갤런을 쓰고 있었는데 1갤런을 추가로 소비할 때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보시죠. 그러면 정확히 $4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불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수요 곡선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죠. 먼저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가격이 $4일 때 클로이는 1년에 150갤런의 휘발유를 수요하는 거예요. 예, 수요량은 150갤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해석했던 방식이고, 이제 거꾸로 가로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로축으로 읽을 때는요, 150번째 갤런을 소비할 때, 그러니까 149갤런에서 한 1갤런을 추가로 소비할 때 최대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 최대 지불할 용의가 바로 $4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0번째 갤런은 49갤런을 쓰고 있었는데 50번째 갤런을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 용의 금액은 $6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제가 피자 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적은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299갤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300번째 갤런을 소비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불 용의 금액은 $1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불 용의 금액은 나중에 여러분 그 미시경제학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시경제학 강의를 안 하니까 재정학에서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경제학 같은 과목에서도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수요 곡선을 읽을 때는 뭐 세로축부터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을수록, 수요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불 용의 금액은 떨어지겠죠. willingness to pay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willingness to pay를 WTP라고 부르기도 해요. WTP.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을수록 지불 용의 금액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피자 이그젬플 여러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많이 소비하고 있으면 한 단위 추가로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diminishing marginal benefit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 개념은 다시 등장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marginal benefits을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소비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편익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고, 여기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말 책보다는 영어 책을 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한계 효용 체감, 한계 편익 체감 다 괜찮습니다만, 대체로 과거부터 소비자의 문제, 이제 바이어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benefit을 utility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체감한다. 그러니까 additional benefit이 점점점 줄어든다. 적게 쓰고 있을 때, 피자를 적게 먹고 있을 때 하나 더 먹으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제가 얻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피자를 먹었으면 8개 조각을 먹었고 9번째 슬라이스를 먹을 때는 그 9번째 슬라이스가 저한테 주는 만족도는 두 번째 슬라이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을 거예요. 그렇다면 9번째 슬라이스에 대해서 제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두 번째 슬라이스보다 훨씬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WTP는 바로 사람들의 혹은 저의 혹은 여러분의 추가적인 효용, 추가적인 편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추가적인 편익은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쉬운 개념은 아니어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질문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세요. 식은 커피 마시는 게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맨드 커브를 봤고요. 그러니까 클로이의 디맨드 커브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클로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바이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휘발유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휘발유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클로이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의 문제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휘발유만 보면 조금 그래서 우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시장을 확대해서요. 뭐 가솔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 원유, 뭐 혹은 석유 이렇게 좀 확장을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석유, 원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죠. 석유 시장 혹은 원유 시장. 실제로 석유 시장이나 원유 시장, 이제 뭐 휘발유 시장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거고요. 대체로 이제 보통 우리가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체로 휘발유를 우리가 이제 구매하니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가정용 난방을 위해서 기름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은 대체로 뭐 도시가스가 다 난방을 도시가스로 해결하니까요. 뭐 그냥 원유, 석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그젬플은 뭐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휘발유를 구매하는 것이죠.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구매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각각의 소비자들의 디맨드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자신의 디맨드 스케줄이 있고 그 디맨드 스케줄로부터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다 합치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에딩 프로세스고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집계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합계, 뭐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aggre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aggregation 과정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aggregation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거는 사실 경제학자들의 이슈고요. 여기에서는 뭐 잘 나이스하게 큰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의 디맨드 커브를 다 우리가 합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합칠 수 있는가? 두 사람의 이그젬플을 우리가 보면 그럼 뭐 수백만 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논리적 비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큰 문제는 없어요. 대체로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맨드 스케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디맨드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죠. 왼쪽에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카를로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디맨드 스케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격이 $5일 때 수는 100갤런을 소비를 하고 수요량이 100이고 카를로스의 수요량은 200입니다. 그러면 이제 $5 두 사람의 수요량의 합은 3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200, 400 해서 더하면 600. 그 다음에 $3일 때 300, 600 더하면 900.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의 퀀터티 디맨디드 수요량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이 시장 수요량인 것이죠. 뭐 여기선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니까요. 시장의 수요 스케줄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뭐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수의 디맨드 커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를로스의 디맨드 커브를 또 그려보는 거예요. 카를로스의 디맨드 커브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더하는 거는 그림으로 어떻게 하는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5일 때 수는 100이고요. 수의 수요량은 100이고 카를로스의 수요량은 200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300이 되잖아요. 300은 어디에 점을 찍으면 되냐면 이 둘을 합쳐서 여기에 점을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제가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4일 때는 수가 200갤런, 그 다음에 $4일 때 카를로스는 400갤런, 수요량이 400갤런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200, 400 해서 600이니까 이렇게 해서 600점을 찍으면 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지우죠. 자,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자, 이 두 개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더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로로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수고요. $5일 때 여기가 카를로스인데 보시면 여기가 카를로스죠. 죄송합니다. 이만큼이 카를로스죠.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수를 더한 거예요. 카를로스에다가 이제 수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카를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수를 더한 것이고, 카를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수를 또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혹은 뭐 총 수요 스케줄 상관없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는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로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더해가는 게 아니고 위로 스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 쪽으로 이렇게 스택하는 거예요. 쭉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애그러게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수요의 법칙을 충족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수요 곡선이 러브 디맨드를 만족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수도 칼로스도 그렇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법칙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렇게 다 더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총수요라고 하면 여러분 거시경제학의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곡선의 이름은 aggregate demand curve라고 하는 게 거시경제학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총수요 곡선은 거시경제학에 있는 개념이에요. 네. 총수요 혹은 총수요 곡선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총은 토털이 아니고요. 애그러게이시예요. 여하튼 뭐 잊어버리시고요. 개별 수요 곡선이 러브 디맨드를 만족한다면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러브 디맨드는 여전히 만족할 거예요. 중요한 건 러브 디맨드가 여전히 충족한다는 것이죠. 시장 수요 곡선을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러브 디맨드라고 하는 성질을 다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다 더해서 우리가 얻은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러브 디맨드 성질을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테이블로 한번 작업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한 건데 뭐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쭉 가로로 계속 더해가면 되겠죠. 이걸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컨셉추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컨셉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경제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거나 혹은 시장 수요 곡선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스택하는가는 그냥 컨셉추얼한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 뭐 두 사람의 문제를 보긴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마켓 디맨드 커브가 바로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진행하면서 이상하거나 조금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를 스탑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개별 수요 곡선을 다 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잠재적 구매자들의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에요.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더할 때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더했었죠. 그렇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수요량이 있을 테니까 그 수요량을 쭉 더하는 개념이 바로 수요 곡선을 가로로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뭐랄까요?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석유 시장, 원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휘발유만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젯 퓨얼이라든가 뭐 디젤 퓨얼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원유, 뭐 석유 여기에서 이제 크루드 오일 교과서에서는 크루드 오일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크게 혼란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원유 시장, 석유 시장이 사실 관심사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켓 디맨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알고 있어서 이걸 다 더했더니 이렇게 마켓 디맨드 커브가 됐고요. 시장 수요 곡선. 원유, 뭐라고 할까요? 석유라고 할까요? 원유라고 할까요? 원유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형태, 커브 형태로 이제 교과서에선 그림을 그렸고요. 세로축은 이제 갤런당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가격은 사실 여러분 뭐 뉴스 같은데 보시면 경제 뉴스 보시면 갤런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리터당 가격은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거고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배럴당 배럴이죠 배럴 이렇게 생긴 배럴당 얼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럴당 몇 달러인가가 이제 세로축의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제 가로축에는 수요량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각자 얼마만큼 소비하는가를 다 더해서 수요량이 이제 35 billions of barrels가 되는 거예요. 10억이죠. 뭐라고 350억 배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시장의 수요량이다. 가격이 100달러일 때, 배럴당 100달러일 때 시장 수요량이 이제 35 빌리언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장 가격이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의 수요량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거꾸로 읽는 것은 되게 쉬워요. 아까 이제 우리가 클로이의 이그젬플을 봤던 것처럼.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 더 트리키합니다. 마켓 디맨드 커브가 주어졌을 때 이걸 거꾸로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가로축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로축으로 읽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5 빌리언 너무 말이 어렵죠. 그냥 35라고 하겠습니다. 그 35번째 배럴을 소비를 할 때, 수요를 할 때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건 지금 마켓 디맨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사실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로축에 여기에 billions of barrels가 이렇게 쭉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쭉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요 곡선을 쭉 스택한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 시장 수요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willingness to pay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부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쭉 원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줄을 세우는 것이죠. 네. 급한 사람부터 쭉 줄을 세워서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원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환경단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뭐 자연인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석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자, 그러면 이 35번째 있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배럴당 100달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려놓고 거꾸로 읽을 때는 이 가로축에 사람들이 쭉 써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각 사람마다 예를 들면 이제 1배럴씩 수요하는 거예요. 사간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가장 원유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35번째 뭐 혹은 350억 번째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바로 배럴당 100달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해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뭐 제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혹은 뭐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나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네, 저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수요 곡선 마켓 디맨드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마켓 디맨드 커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렸는데요. 마켓 디맨드 커브는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위로 이동한 것 같아요. 위로 이동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건 안쪽으로 이동했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 괜찮아요. 같은 말이에요. 바깥쪽, 오른쪽, 위쪽 같은 말이고 왼쪽, 아래쪽, 안쪽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호와 관련된 것이고 테이스트라든가 preferences, 선호고요. 그러니까 원유를 얼마나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원유 소비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가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자산, 인컴과 웰스는 뭐 소득이라든가 혹은 그 웰스는 우리가 부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자산이란 뜻입니다. 에셋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와 비슷한 재화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재화가 있는지, 혹은 뭐 함께 원유와 함께 소비하는 그런 재화들이 있는지, 그런 재화들 관련된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구매자들의 어떤 잠재적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든가 혹은 뭐 적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예상 혹은 기대 뭐 이런 것들, 뭐 expectation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은 이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호에 대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올 겨울에도 이번 겨울에도 그 제트 기류라고 하나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제트 기류에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그 동북부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미드웨스트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시카고 에어리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쭉 따라가면 이제 뭐 오하이오주, 미시건 오하이오주, 그다음에 뉴욕 스테이트 이쪽이 쭉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상 예보 이런 거 보면은 제트 기류 같은 것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트 기류가 어떻게 이렇게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제트 기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극의 찬바람을 일종의 막아주는 이렇게 그 공기의 흐름 같은 건데 대기의 흐름 같은 건데 이제 그 대기의 흐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추워지는 거고요. 그 기류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기류 밑에 있는 지역들은 좀 따뜻해지는 건데 이 제트 기류가 갑자기 훅 내려와 버리면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겨울에 경험했던 것이 그건데요. 사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러시아의 지역에 제트 기류가 지나가겠죠, 그렇죠? 대륙을 관통하는 제트 기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별로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 제트 기류에 위도가 조금 낮으니까요. 남한 한국의 위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서 그 제트 기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제트 기류가 많이 내려오면서 사실 엄청난 그 제트 기류가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라고 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안식년으로 미국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여기 한국 이번 겨울에 겪었던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스톰이에요, 스톰. 영하 35도, 40도까지 떨어졌어요.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예, 미시건부터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 되게 무서워요. 꼭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뭐 투마로우인가요? 뭐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인가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한파가 이렇게 쫙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뭐 휘발유로 구동이 되지 않는 이제 전기로 구동이 되는 그런 자동차를 발명하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원유를 적게 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만큼 원유를 소비를 했다면, 수요량이 이만큼이었다면, 자, 이제 전보다 적게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선호 변화, 전보다 적게 원유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 변화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뭐 반대의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전보다 석유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구분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할 텐데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shift of the demand cur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shift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shift고 그 다음에 movement along the curve는 그러니까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마켓 프라이스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요량을 줄일 테니까 시장의 수요량이 떨어질 거예요. 러브 디맨드가 충족하니까 마켓 디맨드의 경우에도 이 경우를 우리가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변하지 않고 단지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변하겠죠.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곡선상의 이동, movement along the curve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 선호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그래프에 없잖아요. 가격과 수요량만 이 지금 그림에 있는데 가로축, 세로축에 적혀 있지 않은 그 이외의 것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디맨드 커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맨드 커브가 시프트하는 것은 그래프에 없는 것들이 변할 때 시프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게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 movement along the curv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디맨드 커브 자체가 시프트하는 요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소득이 변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 혹은 줄어드는 경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대다수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도 강의가 많은데 이제 새로 학기 시작해서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는 좀 목이 많이 아파서 목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은 정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등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제는 어떤 재화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뭐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셔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다. Shift of the demand curve예요. 당연히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림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전보다 이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게 정상재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러한 재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떤 재화도 존재하냐면 inferior good이라고 해서 열등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inferior 하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열등재라고 하는 건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 때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러한 재화들도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스팸 자주 먹어요. 스팸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캔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간편하고 편리해서 사실 먹는 거고요. 또 가끔 맛도 있으니까 조미가 돼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맛있어서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 뭐 영양을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여러분 그 좋은 레스토랑에서 캔에 들어있는 음식 꺼내 갖고 이렇게 서빙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신선한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해서 서빙을 하는 게 이제 좋은 레스토랑이고, 그렇지 않은 레스토랑은 아무래도 이제 캔에서 이렇게 캔 따갖고 음식 꺼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스팸이 덜 짠 마일드 스팸 있잖아요. 마일드 스팸의 칼로리가 그냥 스팸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스팸을 드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마일드 스팸도 칼로리 높습니다. 가서 비교해 보시면 마일드 스팸의 칼로리가 그냥 일반 스팸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등제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거 가격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소득이 늘어날 때 혹은 뭐 자산이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가면 뭐 이건 정상제고요. 노멀 굿이고 이쪽으로 간다면 이건 열등제겠죠. 인피리어 굿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연관된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럼 연관된 상품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수요 곡선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ubstitute예요. 이건 대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complement는 보완제예요. 뭐 대체제, 보완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제는 쉽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실제로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한 대체제는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가 운전과 드라이빙이겠죠. 운전과 이제 대중교통은 사실상 이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도 올라가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가 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사실 더 크겠죠. 그래서 자가 운전을 줄이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사실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값이랑 연결시키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라고 하죠. 네, 대중교통 이용 요금. 근데 뭐 버스나 지하철하고 자가운전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택시를 생각해 보죠. 택시가 좋겠습니다. 조금 고급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 표현에 따르면 뭐 택시가 그렇게 고급스럽냐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택시는 정부 보조금도 사실 없습니다. 택시랑 한번 비교해 보면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지금 기름값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가운전 휘발유에 대한 수요량을 생각해 보면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가운전을 더 많이 택시를 적게 이용하고, 물론 대중교통은 없다고 한번 해보죠. 대중교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지워버립시다. 버스, 지하철 이런 거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자가 운전을 전보다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택시 요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상승하게 되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유 시장의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아주 조금 이동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 네. 사실 이런 효과는 되게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그젬플이 사실은 더 좋아요. 이건 교과서의 이그젬플이고요. 이런 이그젬플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와 이제 크루드 오일을 비교하는 거죠. 크루드 오일이 계속해서 굉장히 그 비싼 가격을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셰일가스라고 하는 이제 대체 원료를 이제 발견을 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제 시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와 크루드 오일이 사실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셰일가스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 곡선이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체재라고 하는 재화가 존재하고 만약에 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렇죠? 상승한다면 택시 가격 상승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셰일가스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대로 원유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요. 컴플러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4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요. 혹시 질문 있어요?